슬기는 떨리는 손을 잡고 있는 쌍둥이 여동생의 손을 꼭 붙잡았다. 승무원 미셸은 의심 어린 눈빛을 숨기려 하지도 않으며 두 사람의 여권을 살폈다. 퍼스트 클래스의 한국인 아이들?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해. 미셸은 일부러 주위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소녀들의 아버지 김성호는 침착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너머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이 비행기의 좌석 하나하나, 나사 하나, 그리고 승무원이 입고 있는 유니폼까지 모두 그의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그 순간 복도 건너편에선 한 러시아 가족이 샴페인과 웃음으로 환영받고 있었다. 이 티켓 훔친 거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미셸은 비난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쌍둥이 중 어린아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성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20년 동안 제국을 일궈온 그는 이제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인간으로서 진정한 유산을 정의할 순간과 마주하고 있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성호 김은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항공재벌이었지만 그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보면 아무도 그를 재벌로 짐작하지 못했다. 평범한 면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명품 시계 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는 한국 경제계의 미스터리였다. 그가 이끄는 하늘길 항공은 세계 20대 항공사로 성장했지만 성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아들아, 진정한 부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를 알아볼 때가 아니라 네가 그들을 알아볼 때 더 많은 진실을 보게 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 말씀은 성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고단했던 유년 시절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아버지가 밤낮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 아버지의 작은 사업체가 오늘날 하늘길 항공의 시작이었다. 그의 쌍둥이 딸들 슬기와 서연은 이제 10살이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호와 그의 아내 민지는 딸들이 검소함과 겸손함을 배우도록 철저히 교육했다. 슬기는 아버지처럼 관찰력이 뛰어났고 서연은 감성이 풍부해 항상 스케치북에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아빠,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도 볼 수 있어요. 서연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물론이지. 센트럴파크도 가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볼 거야. 성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역사 박물관도 꼭 가야 해요. 슬기가 흥분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가족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성호는 일부러 VIP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회사가 모든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김 선생님, 오늘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시네요? 체크인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화면에는 작은 별표가 있었지만 직원은 그것이 회사 소유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네, 딸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성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지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출발 전 쌍둥이들에게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성호는 아내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20년간의 사업가 경력으로 다져진 그의 직감이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이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성호는 이번 여행이 그와 딸들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고 성호와 쌍둥이들은 첫 번째 클래스 탑승구로 향했다. 쌍둥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지만 성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는 미셸 톰슨을 처음 보았다. 미셸은 45세의 미국인 승무원으로 15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최근 국제 노선으로 이동한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깊은 편견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특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등석 승객들에게 엄격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전적으로 외모와 고정관념에 기초했다. 미셸이 성호와 쌍둥이들이 탑승구로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그녀의 눈이 즉시 좁아졌다. 쌍둥이들은 평범한 한국식 캐주얼 옷차림이었다. 단순한 원피스에 컬러풀한 운동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배낭을 메고 있었다. 성호는
편안한 어두운 색 바지와 화려한 로고가 없는 심플한 브랜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미셸의 눈에는 이들이 프리미엄 승객의 전형적인 모습과 전혀 맞지 않았다.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이것들은 1등석 티켓입니다. 미셸은 명백하게 무언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조로 말했다. 정말 올바른 줄에 서 계신 겁니까? 성호는 이런 종류의 반응에 익숙했다.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우리는 올바른 줄에 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은 그들이 계속 진행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눈에 띄게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탑승하세요. 그녀의 어조는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녀가 쌍둥이들에게 던진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항상 예민한 슬기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매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갑자기 불승인의 시선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의 눈에서 기쁨이 사라졌다. 아빠, 저 아줌마가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성호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괜찮아, 서연아.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내면적으로 성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20년간의 경영 경험으로 그는 미셸의 눈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보았다. 전통적이고 서구적인 기업 환경에서 그가 너무 자주 마주쳤던 종류의 편견. 쌍둥이들이 좌석으로 안내되는 동안 미셸은 계속해서 그들을 감시했다. 그녀의 미소는 전문적이었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불만이 있었다. 성호는 이 상황을 세심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쾌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그의 회사 내에서 시정되어야 할 시스템적 문제의 징후였다.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성호는 자신의 태블릿에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운명은 그와 그의 딸들을 미셸 톰슨의 길에 놓았고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의 회사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시험이었다.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쌍둥이들은 넓은 1등석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서연의 눈에서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이 반짝였다. 그녀와 슬기는 전자 제어 장치, 개인 모니터, 고급 편의용품들을 신기한 듯 탐색했다. 성호는 딸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조용히 만족감을 느꼈다. 아빠, 이 버튼은 뭐예요? 서연이 좌석 팔걸이에 작은 패널을 가리키며 물었다. 성호가 대답하려던 순간 미셸이 다가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건 좌석을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르치려는 듯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냉담함이 담겨 있었다. 부디 아무 버튼이나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이 장비들은 매우 민감하답니다. 미셸은 여전히 한국 가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딸들의 흥분이 절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녀를 깊이 짜증나게 하는 듯했다. 한국어로 속삭이는 모든 말, 베개를 조정하거나 영화를 선택하는 모든 움직임이 미셸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1등석 승객들의 탑승이 완료된 후 미셸은 의도적으로 김 가족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가짜 친절함으로 성호에게 몸을 기울였다. 선생님,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좌석 배정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호는 특유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미 확인된 동일한 탑승권을 건넸다. 무슨 특별한 문제라도 있나요? 미셸은 마치 위조 흔적을 찾는 것처럼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단순한 일상 점검입니다. 그녀는 긴장된 미소로 대답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은요? 작게 발음됐지만 분명히 들렸던 그 마지막 문구는 성호에게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명백한 암시였다. 쌍둥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항상 더 단호한 슬기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성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역시 모국어로. 아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단다. 미셸은 물러섰지만 객실을 이륙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가족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마치 고운 도자기에 생긴 균열처럼 전문적 예의라는 표면을 가로지르며 뚜렷이 느껴졌다. 서연은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연필을 움직일 때마다 미셸의 눈초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슬기는 역사책을 펼쳤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다. 성호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더 기록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편견이었고 그는 이런 일이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은 아직 더 악화될 것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성호는 이 14시간의 비행이 매우 길게 느껴질 것이라고 예감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려 곧 서울의 빌딩들을 작은 점으로 만들며 하늘 높이 올라갔다. 쌍둥이들은 창문 밖 흰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불안을 잊은 듯했다. 그러나 성호의 눈은 여전히 객실 내 모든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이륙 약 1시간 후 작은 소동이 성호의 주의를 끌었다. 4명의 가족, 부모와 2명의 10대 자녀들, 모두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이 미셸과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억양으로 보아 성호는 그들이 러시아인임을 알아챘다. 남자는 키가 크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소박하지만 분명히 값비싼 보석들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남자가 강한 억양의 영어로 외쳤다. 우리의 1등석 티켓이 신비롭게 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미셸은 김가족에게 보여준 불신과는 완전히 다른 동정적인 표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성호는 미셸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러시아 가족의 설명에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주목했다. 추가적인 신원 확인이나 서류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다행히도 1등석에 자리가 있습니다. 미셸이 밝게 발표했다. 페트로바 가족은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쌍둥이들도 아버지와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다. 어린 나이에도 그들은 대우의 형역한 차이를 감지했다. 슬기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녀의 어린 얼굴에 이른 이해의 표정이 스쳤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추가 확인 없이 1등석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슬기가 한국어로 속삭였다. 성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그들이 믿고 싶은 것에 영향을 받는단다. 러시아 가족이 1등석으로 안내되는 동안 미셸은 그들에게 즉각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의 과장된 열정으로 샴페인과 추가 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했다. 서연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 아줌마는 우리한테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성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딸들에게 세상의 불공정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행동하진 않는단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아. 그의 분석적인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페트로바 가족의 갑작스러운 등장, 미셸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김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성호가 관찰을 계속하는 동안 페트로바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향했다. 두 남자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성호는 그 러시아인의 눈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동안 성호는 이 이상한 상황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더 깊이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직감은 거의 항상 옳았고 지금 그 직감은 큰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미셸은 페트로바 가족에게 과도한 관심을 쏟은 후 갑자기 김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따뜻한 호의에서 차가운 의심으로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하이힐이 객실 카펫 위에서 마치 고발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선생님, 그녀는 성우에게 몸을 기울여 놨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방금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티켓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성우는 표정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수십 년간의 긴장된 비즈니스 협상이 그의 평온함이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다듬어 놓았다. 계속 말씀하세요. 방금 도착한 가족이 자신들의 1등석 티켓이 신비롭게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미셸은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눈은 이제 그녀의 고발적인 시선 아래 움츠러드는 듯한 쌍둥이들에게 고정되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를 고려할 때 저는 귀하의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2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티켓은 합법적으로 구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집해야겠습니다. 미셸이 압박했다. 실물 티켓을 보여주십시오. 유감스럽게도 탑승 후 버렸습니다. 성호는 계산된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아이륙 전에 화장실을 사용했고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미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입술은 얇은 선으로 변했고 눈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선생님, 이것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그것들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성호는 미세하게 눈썹을 들어올렸다.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비행 도중 여기서 제 소지품을 뒤지라고 제안하시는 겁니까? 쌍둥이들은 점점 커지는 불편함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스케치북에 신경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빠른 선들이 순간의 긴장감을 포착하고 있었다. 슬기는 모든 말과 교환된 제스처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그녀의 분석적인 마음은 상황의 근본적인 편견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이 흔들려요. 슬기가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다. 서연이 겁을 먹었어요. 성호는 작은 머리 끄덕임으로 그가 알아차렸음을 나타냈다. 그는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통해 그들이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미셸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선생님, 저는 단지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프로토콜 같군요. 성호는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다. 그는 페트로바 가족이 거의 숨기지 않은 관심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렸다. 미셸은 입을 열어 대답하려 했지만 머리 위에 표시등이 깜빡이며 가벼운 난기류를 알렸다. 그녀는 한마디 더 하려는 듯이 망설였지만 기내 전화가 울려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경고했다. 기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알리겠습니다. 성호는 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그들의 젊은 영혼에 더 깊은 흉터를 남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미셸이 떠난 지 10여 분 후 그녀는 객실 책임자인 로버트 젠킨스라는 이름표를 단 키 큰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젠킨스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상황이 이렇게 확대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 선생님, 그는 미셸보다 더 화해적인 어조로 시작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결해야 할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페트로바 가족이 원래 티켓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오해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해야 합니다. 성호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인내심은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쌍둥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염려스러웠다. 서연의 손이 스케치북을 꽉 쥐고 있었고 슬기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젠킨스 씨,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딸들과 나는 체크인 순간부터 반복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한 가족은 흥미롭게도 같은 수준의 엄격함으로 서류나 신원을 확인받지 않았습니다. 젠킨스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다. 선생님, 저희는 모든 표준 프로토콜을 따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호는 다른 승객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조절하며 대답했다. 톰슨 승무원이 시스템에서 그들의 예약 기록을 확인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그 가족을 수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딸들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의문을 제기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성호는 페트로바 부인이 남편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10대 자녀들도 김 가족을 향해 흘끔거렸다. 젠킨스는 성호가 지적하는 내용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며 망설였다. 김 선생님, 귀하의 여권을 확인해도 될까요? 모든 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3개의 한국 여권을 건넸다. 그는 젠킨스가 그것들을 검사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특히 서류에 표시된 특별 외교적 지위를 인식하는 젠킨스의 눈빛을 주목했다. 미셸이 이전 확인에서 간과한 세부 사항이었다. 외교관 신분이십니까? 젠킨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성호는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 표시는
한국 정부와의 특별 협력 관계를 나타냅니다. 젠킨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미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톰슨 씨 이 여권을 확인했습니까? 미셸이 입을 열기도 전에 페트로바 씨가 갑자기 일어나 접근했다. 이봐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가족의 자리가 불법적으로 점유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성호는 페트로바의 얼굴에서 거만함과 적대감을 보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눈에 있는 두려움의 희미한 흔적이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객실의 다른 승객들이 이제 이 대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낮게 흐느꼈고 슬기는 보호하듯 여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성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딸들에게 부정에 맞서는 법을 보여줄 때였다. 여권 검사는 충분히 오래 지속되어 다른 승객들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 비정상적인 장면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인 남성과 두 어린 소녀가 항공사 직원들에게 신문받는 모습, 굴욕감은 미묘했지만 깊었다. 한 노부인이 의자에서 몸을 돌려 김 가족을 향해 동정적인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성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셸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만 승객님, 이것은 항공사 문제입니다.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무례한 어조에 노부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제 더 많은 승객들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속삭임이 객실 전체에 퍼졌고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여권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젠킨스가 마침내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물 티켓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셸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는 화장실에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김 선생님이 승무원과 함께 화장실로 가서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직 쓰레기통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안은 주변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이루어졌고 이는 다시 눈에 띄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다. 쌍둥이들은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슬기는 커져가는 분노로 눈을 가늘게 떴고 서연은 부정적인 관심이 명백히 불편해 시선을 내렸다. 내 청렴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뒤지라고 제안하시는 건가요? 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통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혐의를 제기한 가족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요. 여러 승객들이 놀란 숨을 들이켰다. 한 젊은 남자가 실제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다. 페트로바 가족은 불편해 보였고 특히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젠킨스는 상황이 빠르게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인식한 듯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선생님.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미셸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페트로바 가족의 불만사항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조사될 것입니다. 젠킨스가 단호하게 끊었다. 이 비행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맙시다. 직원들이 물러나는 동안 성호는 페트로바 가족이 거의 숨기지 않은 승리의 표정으로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러시아 아버지는 성호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침묵의 건배를 하듯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다. 그 제스처는 미묘했지만 의도적이었다. 모욕에 모욕을 더하는 행동이었다. 성호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딸들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공영에 처한 것이 기뻐 보여요. 슬기가 한국어로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성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란다, 딸아. 주의 깊게 관찰해보렴. 이제 서연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흘리기 시작했다. 성호는 딸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괜찮아, 내 사랑.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린단다. 성호는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작성했다. 이 순간은 그의 회사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확신했다. 다음 몇 시간은 명백한 불편함 속에 흘러갔다. 상황이 잠시 진정된 후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을 청했다. 하지만 김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이전에는 모험에 흥분했던 쌍둥이들이 이제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서연은 스케치북에 피난처를 찾았다. 그녀의 연필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내면 상태가 드러났다. 성호는
딸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훔쳐보았다. 거기에는 넓은 공간에 고립된 작은 인물들, 슬픈 표정의 얼굴들, 그리고 한 구석에 웅크린 작은 새가 있었다. 그 이미지들의 슬픔이 성호의 가슴을 조였다. 슬기는 개인 화면에서 비행 지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마치 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계산하는 듯했다. 그녀는 또한 페트로바 가족을 분석적인 시선으로 관찰했다. 10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미 상황의 부당함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아빠, 슬기가 조용히 속삭였다. 왜 저 승무원 아줌마는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이 질문은 성호를 깊이 찔렀다. 그는 이 대화가 오랫동안 딸들의 세계관을 형성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다.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는 부드러운 한국어로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보려고 해. 그들의 기대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야. 서연이 그림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그건 우리가 한국인이어서인가요? 10살 아이에게서 나온 이렇게 직접적이고 통찰력 있는 질문에 성호의 가슴이 아팠다. 부분적으로는 그렇단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캐주얼하게 옷을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희가 주로 어른들이 차지하는 객실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녀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행동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 그는 잠시 멈추고 쌍둥이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문제는 그녀의 제한된 시각에 있는 거야. 너희가 누구인지에 있는 게 아니야. 슬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1등석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페트로바 가족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성호는 딸의 분석력에 놀랐다.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들이 말할 때마다 서로를 쳐다보는 방식이요.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슬기가 대답했다.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섭게 느껴져요, 아빠. 특히 아빠가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을 때요. 성호는 딸들의 직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가치 있는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들 말이 맞아. 그는 조용히 인정했다. 이것은 불공정해. 하지만 때로는 불공정한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도 한단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 성호는 쌍둥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의 순간 그는 그들이 단순한 관광 여행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활한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객실 조명이 다시 밝아지며 식사 시간을 알렸다. 데이비드 첸이라는 젊은 승무원이 1등석 객실의 서비스를 맡게 되었다. 그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셸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김 가족에게 다가왔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신선한 주스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영어로 제안했다가 불완전한 억양으로 덧붙였다. 아니면 한국 차를 선호하실까요? 쌍둥이들의 얼굴이 이 작은 문화적 배려에 눈에 띄게 밝아졌다. 서연이 수줍게 사과 주스를 요청했고 슬기는 차를 선택했다. 성호는 미네랄 워터를 주문하고 데이비드에게 존경스러운 고개 끄덕임으로 감사를 표했다. 미국을 처음 방문하시나요? 데이비드가 음료를 서빙하며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슬기가 점점 커지는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로스앤젤레스에 한 번 가봤어요. 하지만 뉴욕은 처음이에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은 너희 나이의 아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곳이죠.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성호는 이 따뜻한 상호작용이 미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녀는 멀리서 분명한 불만을 표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반면 페트로바 가족에 대한 그녀의 대우는 계속해서 과도하게 세심했다. 그들이 무언가 필요한지 계속 확인하고 심지어 일반 메뉴에도 없는 품목들을 제공했다. 그 승무원 아저씨는 정말 친절해요. 서연이 속삭였다. 눈을 찡그리지 않고 우리를 봤어요. 무슨 뜻이니? 성호가 물었다. 미셸 아줌마는 항상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해요. 서연이 얼굴을 찡그리며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유치한 흉내에 슬기가 킥킥 웃었다. 성호도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페트로바 가족이 이 작은 순간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러시아 아버지가
무언가를 속삭이자 두 10대 자녀가 김 가족을 향해 비웃듯 시선을 던졌다. 서비스의 대조는 너무 분명해서 다른 승객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김 가족 근처에 앉은 노부인이 미셸에게 분명한 불승인의 시선을 보내기 전에 쌍둥이들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과 주스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요? 데이비드가 서연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이전보다 더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 순간 객실 앞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페트로바 부인이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고 있었다. 이 와인은 차갑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차가운 화이트 와인을 요청했는데 이건 실온이에요. 그녀가 미셸에게 거의 소리를 질렀다. 미셸은 즉시 사과하며 새 병을 가져왔다. 죄송합니다, 페트로바 부인. 이것은 특별히 당신을 위해 차게 해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성호는 메모를 더 작성했다.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불쾌했지만 그의 회사에서 시정되어야 할 체계적인 실패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저런 부당한 대우는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되어야 한다. 성호는 데이비드가 그의 딸들과 존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승객이 누구든 상관없이. 저녁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객실 조명이 밤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어두워졌을 때 성호는 페트로바 가족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러시아 10대들은 화장실을 가는 핑계로 자주 좌석을 바꾸며 객실 내를 돌아다녔고 부모들은 승무원이 가까이 올 때마다 갑자기 중단되는 속삭이는 대화를 계속했다. 성호는 국제기업을 이끌며 오랜 세월 동안 이상한 행동을 관찰하도록 훈련받았기에 주목을 끌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징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과도한 노력 때문에 실패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는 태블릿의 시간과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쌍둥이들은 마침내 잠들었다. 슬기는 역사책이 여전히 무릎에 펼쳐진 채로, 서연은 스케치북을 꼭 껴안고 있었다. 성호는 그들 위에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한 감시를 계속했다. 그는 페트로프가 마치 특정 시간을 기다리는 듯 반복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페트로바 부인은 식사 중에도 내려놓기를 거부하며 작은 가방을 몸에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는 10대 자녀들은 부모와 암호화된 시선을 교환했다. 저 가족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성호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자리 분쟁이 아니야. 비행기가 난기류 지역을 통과할 때 성호는 그의 의심을 확인하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쟁반이 흔들리고 승객들이 소지품을 움켜쥐는 짧은 혼돈 동안 페트로바의 큰아들이 근처 좌석에서 자고 있는 승객의 주머니에 빠르게 무언가를 밀어 넣었다. 그 움직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성호의 훈련된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즉시 그는 메모를 업데이트하여 대상 승객의 설명과 정확한 시간을 포함시켰다. 난기류가 진정되자 성호의 눈이 페트로프의 눈과 잠시 마주쳤다. 러시아인은 한국 사업가의 주의 깊은 시선을 알아차리고 놀란 듯했다. 잠시 동안 러시아인의 친근한 가면이 벗겨지며 그의 눈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드러났다. 성호는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자는 딸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것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의 사업가로서의 직감이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불쾌한 승객들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난 성호는 객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이제 그는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비행기의 딸들과 함께 있는 그는 지금 어떤 위험한 게임의 중간에 있는 것 같았다. 객실 뒤쪽에서 성호는 평범한 옷차림을 한 두 남자가 각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자세와 주변에 대한 인식은 그에게 보안 요원을 연상시켰다. 성호는 안심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가 유일하게 눈치챈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페트로바 가족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러시아인들이 자신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성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비행기가 뉴욕을 향해 최종 접근을 시작하자 객실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고 승무원들은 착륙 준비를 시작했다. 쌍둥이들이 잠에서 깨어나 졸린 눈을 비볐다. 슬기는 즉시 아버지를 찾았고 서연은 스케치북으로 돌아가 비행 중에 간헐적으로 작업해온 그림에 마지막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다시 자고 싶어요.
서연이 하품하며 말했다. 곧 호텔에 도착하면 더 잘 수 있을 거야. 성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주인은 객실 내의 미묘한 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밤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깨어있던 성호는 객실에서 불규칙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이전에 비즈니스 클래스에 따로 앉아있던 두 남자가 이제 출구와 더 가까운 위치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계산되고 전문적이었다. 성호는 즉시 보안 요원의 자세를 알아보았다. 미셸이 좌석과 좌석 위치를 확인하며 객실을 마지막으로 순찰했다. 김 가족을 지나가며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다. 그러나 페트로바 가족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원활한 도착에 대한 보장을 제공했다. 뉴욕의 날씨 예보는 훌륭합니다. 페트로프 씨, 체류가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과도한 관심으로 페트로바 부인의 안전벨트를 조정하며 말했다. 성호는 페트로프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하는 것을 관찰했고 그의 손가락이 팔걸이 위에서 불안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러시아 가족의 얼굴에는 관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너무 긴장해 보여요. 슬기가 속삭였다. 항상 관찰력이 좋구나. 성호는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착륙할 때 불안해하지. 하지만 그의 눈은 통찰력 있는 딸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페트로바 가족의 불안은 더 명백해졌다. 부인은 연달아 3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왔고 매번 그녀의 작은 가방을 가지고 갔다. 10대 자녀들은 승무원들이 보지 않을 때 객실 주변을 자주 살펴보았다. 성호는 이 모든 것을 태블릿에 조용히 기록했다. 기장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의 최종 접근을 발표하며 모든 전자기기를 끄도록 요청했다. 성호는 태블릿을 끄기 전에 자세한 기록을 개인 이메일과 서울에 있는 기업 보안 책임자에게 보냈다. 우리가 뉴욕에 도착하면 뭐부터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페트로바 가족을 주시하고 있었다. 먼저 호텔에 체크인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내일 모험을 시작할 거야.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이 다시 물었다. 물론이지, 성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뉴욕에서의 그들의 첫 경험이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비행기의 바퀴가 미국 땅을 부드럽게 접촉했다. 착륙 시 일반적인 박수 대신 객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호는 비행기가 터미널로 천천히 다가가는 동안 비행장의 여러 대의 응급차량이 깜빡이는 조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비범한 여정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국제 터미널로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착륙 후 일반적인 안도감 대신 객실에는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호는 페트로바 가족의 자세가 순식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계산된 관심으로 관찰했다. 아버지는 이제 바이올린 줄처럼 긴장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급한 지시를 속삭이고 있었으며 10대들은 이전의 모든 오만함을 잃어버린 듯했다. 저 사람들,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아요. 슬기가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성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하차 신호등이 켜졌을 때 일상적이지 않은 안내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신사숙녀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차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쌍둥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성호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딸들의 손을 가볍게 쥐어 안심시키는 제스처를 취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일반적인 지상 직원 대신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정확한 대형으로 들어왔다.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객실 책임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마이크를 들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FBI 특별 요원 마이클 로드리게스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페트로바 가족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이 절차가 끝난 후 정상적으로 하차하실 수 있습니다. 요원들이 러시아 가족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이제 거의 숨기지 않은 공포의 표정을 보였다. 페트로프 씨가 항의하려 했지만 빠르게 침묵을 강요당했다. 수갑이 조용히 채워졌고 가족은 다른 승객들의 놀란 시선 아래 비행기 밖으로 호위되었다. 페트로바 부인이 성호를 향해 마지막 독살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당신이 했군요. 그녀가 독설을 퍼부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한 요원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고 밖으로 안내했다.
미셸은 충격으로 석화된 듯 서서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이 잠시 성호의 눈과 마주쳤고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에는 내가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라는 메시지가 분명했다. 쌍둥이들은 서로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저 사람들이 범죄자였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대로는 아니란다. 성호가 대답했다. 마침내 하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친절한 승무원인 데이비드가 조용히 성호에게 접근했다. 김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가족은 국제 스파이 혐의로 수바해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행동이 당국이 그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겉모습이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 흥미롭지 않나요? 그는 딸들을 하차 통로로 안내했다. 출구에서 터미널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FBI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페트로바 가족이 차에 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페트로프 씨의 오만한 자세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슬기가 물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성호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다. 터미널에 들어서자 뉴욕에서의 그들의 모험이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케네디 공항의 출구를 빠져나오자 뉴욕의 찬란한 스카이라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성호는 택시를 잡아 맨해튼에 있는 호텔로 향했다. 쌍둥이들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모든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다. 빌딩들이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서연이 감탄했다. 저기 브루클린 다리가 보여요. 슬기가 흥분해서 가리켰다. 성호는 딸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비행기에서의 불쾌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새로운 도시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회복력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도시의 보물들을 발견하며 지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슬기는 공룡 화석과 역사적 유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각 전시물 앞에서 멈춰 설명을 열심히 읽었고 때로는 안내원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다. 아빠,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약 6,8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란 성체는 최대 12m 길이의 무게가 9톤까지 나갔대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서연은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빠르게 영감을 받은 그림들로 채워졌다. 성호는 특히 그녀가 모네의 수련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던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연필을 움직이며 그 유명한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셋째 날, 그들은 센트럴 파크에서 도시의 강렬함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성호는 민지에게 그들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 통화를 했다.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호가 말했다. 다음에는 꼭 함께 할게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은 어때요? 성호가 카메라를 돌려 쌍둥이들을 보여주려 할 때 근처에서 소동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여러 경찰관들이 수갑을 찬 사람들을 페트롤카로 호위하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성호는 즉시 페트로바 가족을 알아보았다. 이제 그들은 오만한 자세가 사라지고 패배하고 두려워 보였다. 당신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작은 기자 무리가 발표를 하는 요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가까이 가보고 싶어 했다. 성호는 동의했고 그들이 요원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이 작전으로 미국의 기술 비밀을 노리는 러시아 산업 스파이셀을 체포했습니다. 요원이 설명했다. 국제협력과 주의 깊은 승객들의 관찰 덕분에 이 개인들이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슬기가 새롭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했다. 아빠가 알고 계셨죠? 맞아요? 성호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오래전에 외모가 아닌 행동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단다. 그것은 가치 있는 교훈이지. 서연이 그녀의 스케치북을 펼쳐 비행기에서의 페트로바 가족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들 주변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예술적 인식이 그녀의 어린 눈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포착한 것이었다. 뉴욕 여행 5째 날,
성호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났다. 쌍둥이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는 동안 그는 7시로 예정된 화상회의를 준비했다. 서울의 업무 시간 종료와 맞물리는 시간이었다. 호텔방 책상에 노트북을 설치하고 연결 상태를 확인했다. 정확히 시간에 맞춰 화면이 켜지며 서울 사무실의 익숙한 얼굴들과 함께 회사 훈련센터 회의실에 모인 비행 승무원들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미셸 톰슨도 참석해 있었는데 그녀는 긴장해 보였지만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한 승객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군요, 회장님. 운영 부사장인 박 부장이 한국어로 인사한 뒤 영어로 전환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논의해야 합니다. 뉴욕행 227편에서 일어난 차별적 대우에 관한 자세한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화면 속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미셸은 특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두드리고 있었다. 박 부장이 상황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동안 미셸은 점점 더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아마도 한국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회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승무원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이 불만을 접수한 승객은 극히 상세한 관찰을 제공했습니다. 박 부장이 계속했다. 그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순간 성호는 카메라를 활성화했다. 그의 얼굴이 회의실의 큰 화면에 나타나자 승무원들 사이에 놀라운 수군거림이 퍼졌다. 미셸의 표정은 충격에 가까웠고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호가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다. 저는 성호 김입니다. 이 항공사의 CEO이자 대주주입니다. 대륙 간 디지털 연결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제 이름을 들으셨을 겁니다. 성호는 부드럽게 계속했다. 하지만 제 얼굴은 아마도 낯설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저희 항공사를 이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회사가 모든 승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셸의 얼굴이 이제 충격에서 공포로 변해갔다. 그녀의 입이 말을 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와 제 딸들이 당신의 항공편에서 경험한 것은 승객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소유주로서도 저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성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다른 승무원들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젠킨스는 고개를 숙여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제가 이 통화를 요청한 이유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호가 계속했다. 개선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카메라 밖에서 쌍둥이들이 소란에 깨어 문가에 서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성호는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여러분, 저의 딸들을 소개합니다. 슬기와 서연입니다. 당신들이 그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겠죠, 톰슨 씨? 성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의 흔적이 없었지만 그의 단어들은 무게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어린 소녀에게로 향했다. 슬기는 용감하게 카메라를 쳐다보았지만 서연은 아버지 뒤에 반쯤 숨었다. 화상 회의실의 침묵이 깊어졌다. 미셸 톰슨은 마치 최악의 악몽을 경험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창백함과 강렬한 홍조 사이를 오가며 성호가 비행 중 그와 딸들이 경험한 차별적 대우의 각 사례를 냉정하지만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진땀이 이마에 맺혔다. 톰슨 씨, 성호가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저는 당신의 추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의 1등석 존재를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나요? 반면에 페트로바 가족, 이제 우리는 그들이 국제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 주장을 확인 없이 받아들였죠. 미셸은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회장님, 제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외모에 기초한 가정을 했고 깊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잔인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이해입니다. 성장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볼 수 있는 미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것들을 닦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 회장님. 당신과 특히 당신의 아이들에게 제가 한 일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녀 옆에 앉은 데이비드 첸이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올렸다. 박 부장이 개입했다. 미셸, 이러한 사건들에 비추어 우리는 당신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는 동안 즉각적인 정직이 시행될 것입니다. 성호는 일시 중지 제스처로 손을 들었다. 징계 결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대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벌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주목했고 미셸은 동시에 불안해 보이면서도 희미하게 희망적으로 보였다. 미셸 씨를 서울의 문화 몰입 프로그램에 임시로 전출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성호가 선언했다. 우리 언어, 역사, 기업 가치를 배우는 3개월. 돌아오면 그녀는 암묵적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 프로토콜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안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특히 미셸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저는 처벌을 위한 처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호가 계속했다. 저는 우리 조직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페트로바 사건은 편견이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김 회장님. 그리고 당신과 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딸들은 이번 여행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성호가 대답했다. 우리 회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가 아버지 옆에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톰슨 씨, 제 여동생이 비행기에서 울었어요. 그녀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 주셨어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카메라에 다가갔다. 저는 당신이 왜 우리를 안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셸의 얼굴에서 마지막 방어막이 무너졌다. 그녀는 엄청난 슬픔에 어깨를 떨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흐느꼈다. 회의가 분명한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승무원을 위한 포괄적인 편견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고 승객의 외모와 상관없이 확인 프로토콜이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며 미셸은 2주 후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성호는 방 안에 있는 쌍둥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앉았다. 아빠는 정말 멋져요. 슬기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아무도 아빠가 회사 사장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빠는 화내지도 않고 그 아줌마를 혼내지도 않았어요. 성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화를 내는 것은 쉽단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거야. 그 아줌마가 이제 서울에 올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응, 그렇단다. 그녀는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법도 배울 거고. 저는 그녀가 좋아지길 바라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슬픈 사람을 보는 건 저도 슬프게 해요. 성호는 딸의 동정심에 감동받았다. 모든 것을 겪은 후에도 서연은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성호가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정확히 그런 종류의 인간성이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성호는 자신의 경영 철학과 페트로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의 회사를 익명으로 이용하는 그의 습관이 이번에는 국가 보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날 오후 그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했다. 페리에서 맨해튼을 바라보며 성호는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단지 딸들에게 교육적인 여행을 제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그들은 그 어떤 박물관이나 명소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을 배웠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서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슬기가 물었다. 미셸 톰슨 씨가 내일 서울로 출발한대. 그녀는 예정보다 일찍 가기로 결정했어. 그녀의 말로는 더 빨리 배우고 싶다고 하네. 그녀가 저희 집에 놀러 올 수 있을까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성호는 놀랐다. 정말 그걸 원하니?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제 그림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과자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녀가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요. 성호의 눈이 감정으로 촉촉해졌다.
그의 딸들은 단지 교훈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6개월 후 쌍둥이들은 다양한 아시아 도시에서 온 엽서를 받았다. 미셸로부터 온 것으로 그녀는 이제 회사의 문화대사로 일하며 승무원들이 다양한 배경의 승객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정한 1등석은 비행기의 좌석이 아니라 외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엽서를 읽는 딸들을 지켜보았다. 이 어려운 경험이 단지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딸들의 인격 발달에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인식했다. 그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편견에 맞서는 방법과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목격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이었다. 단지 번영하는 항공사가 아니라 정의, 연민, 긍정적인 변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딸들.